안녕하세요. 봉봉봉봉 봉작가입니다. 본격시사 채널 봉작가의 시사 라이브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독 그리고 좋아요 클릭해주시고 알림 설정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채널에서는 제일 먼저 봉스 민심 프리즘으로 대한민국 민심을 깊이 있게 아주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프리즘은 리얼미터의 김수석님입니다. 김수석님, 혹시 직함이 부장님? 본부장님? 어쨌든 저희가 김수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김수석님을 모시고 최근 여론이 고조되는 대선주자 선호도, 대선주자입니다. 다음 대선의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깊게, 아주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김수석님과 함께 해부해보고자 하는 샥샥샥 쫙 해보겠습니다. 하는 주제는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입니다. 김성님, 최근 대선주자 선호도 어떤 관련 이슈가 있나요?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번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결과가 조금 다르다고 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전화면접원이 직접 통화하여 응답을 받는 전화면접 조사와 녹음된 음성에 따라 응답자가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는 ARS 조사의 결과 간 차이가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그러면 두 방법에 의해 나타난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두 방법의 차이에 대해 짧고 깊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면접 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응답자는 말로만 응답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ARS 조사는 녹음된 설문 내용을 응답자가 듣고 자신이 직접 전화기의 번호 키를 눌러 응답하게 됩니다. 이런 조사 진행 방식에 의해 발생하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응답자의 관여도가 달리 나타난다는 겁니다. ARS 조사에서는 아무래도 여론조사 응답에 적극적인 사람이 더 잘 잡히는 거죠. 여론조사 설문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여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전화를 바로 끊어버립니다. 이와는 달리 전화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설문 이슈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표본으로 잡기 위해서 면접원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여도가 좀 낮은 사람도 표본으로 잡히게 됩니다. 오호, 그러니까 ARS 조사에서는 여론조사 설문 내용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표본으로 잡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관여도가 높은 사람이 응답 적극성도 높아서 주로 고관여 응답자가 많이 추출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관여도가 뭔지 관여도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두산백과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정보 탐색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마케팅 용어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론조사에서도 자주 쓰이나요? 예. 주로 마케팅에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해 관여도를 논하고는 합니다. 선거나 여론조사에서도 관여도를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정치 이슈에 대해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고관여, 저관여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케팅에서는 고관여 소비자, 저관여 소비자라고 하여 소비자를 관여도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요. 고관여 상품, 저관여 상품 등 상품과 카테고리도 관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나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와 응답자에 대해 고관여, 저관여로 나누는 게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선거의 종류를 관여도로 굳이 나누자면 재보궐선거나 교육감 선거 정도가 저관여 선거일 텐데요. 이는 투표율이라는 그런 용어로 더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응답자 중 관여도가 높은 사람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ARS 조사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모든 국민이 정치 이슈, 선거와 여론조사 설문의 관여도가 다 높을 수는 없을 텐데요. 적절히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할 때 관여도에 따라 골고루 조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 전화면접 조사라고 하더라도 고관여자와 저관여자 응답이 모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모집 단위 되는 국민 전체의 관여도 분포와 같다고 하기에는 어렵죠.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조사 방법이 이와 같이 특성이 있습니다. 성별, 연령대별, 권역이나 지역별로
인구 구성비에 맞게 표본을 추출한다고 해도 온라인 조사로는 고령자가 덜 추출된다거나 직업별로 화이트 칼라가 블루 칼라보다 추출될 확률이 높더라는 그 경험적 사실이 있습니다. 반대로 1대1 면접 조사에서는 자영업자와 전업주부의 추출 확률이 높죠. 다만 고관여 응답자 위주로 표본을 추출하는 ARS 조사는 정세 역동성, 새로운 이슈와 수명 주기에 따라 조사 결과가 매우 심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보통 조사 결과가 튄다라는 말이 있을 텐데요. ARS 조사가 전화 면접 조사보다는 정례적인 조사 결과를 볼 때 좀 들쑥날쑥하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사 방법별로 특성이 있으니 모든 여론조사는 실제 여론과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 맞죠? 맞으시죠? 예. 예. 좋은,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여론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가 생물이다. 라고들 하시는데요. 국민 여론이야말로 무생물일 수가 없죠. 게다가 여론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 이걸 모드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차이로 인해 여론조사의 결과는 모두 같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죄송합니다. 제가 따지는 듯한 말투에 죄송한데요. 전화면접 조사나 혹은 ARS 조사,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요.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예. 글쎄요. 이 믿는다, 못 믿는다, 일도양단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까지 또 최근에 나오는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뭔가 흐름은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대선주자 선호도 관련 조사 결과가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아주 큰 흐름에서는 공통됩니다. 보시는 두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 발표된 두 정례조사의 대선주자 선호도입니다. 하나는 MBS 자체 조사인데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추출틀로 삼아 전화면접 조사 방법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한 조사입니다. 또 다른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RDD 랜덤 디짓 다이얼링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만드는 겁니다. 추출틀로 삼아서 ARS 조사 방법으로 2,5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한 조사입니다.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윤석열 총장 등 3명의 인물이 탑3로 두 자릿수 선호도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요, 이재명 지사가 선두라고 한다면 이낙연, 윤석열 두 인물이 2위 그룹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즉 크게 보면 3강 또는 1강 2중 구도가 보인다는 점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조사에 공통점이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부 수치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정도 차이는 물론 이제 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죠. 저 정도 차이는 좀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무시해도 좋을 차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두 조사가 조사 방법이 다르지만 큰 흐름에서는 공통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부 수치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님. 지금 보니 전화면접 조사인 MBS 결과에서는 이재명 27% 맞죠? 이낙연 13%, 윤석열 10%인데 ARS 조사에서는 이재명 23.4%, 이낙연 13.6%, 윤석열 18.4%로 나왔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선호도는 제가 보니까 두 조사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은 두 조사에서 조금 언뜻 보면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윤석열 총장은 두 조사에서 차이가 아주 큽니다. 우치된 일이죠? 예, 맞습니다. 이번 1월 중하순 조사에서는 사실 두 종류의 조사에서 1, 2, 3위의 순위에는 차이가 없는데요. 12월 마지막 주에서 1월 초에 조사했던 여론조사에서는 ARS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부터 여론조사 중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결과를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보시는 두 여론조사는 연초에 발표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하나는 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1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한 조사입니다. 또 다른 조사는 리얼미터가 YTN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올해 1월 1일부터 2일까지 RDD 추출 툴로 ARS 조사 방법으로 역시 1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한 조사입니다. 이때는 1위 인물이 다릅니다. 즉 ARS 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1위로 나타나는 거죠. 오, 진짜 그러네요. 오. ARS 조사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말투를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자, 심지어 1위인 윤석열 총장이 2위인 이재명 지사 대비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큰 격차로 1위를 했었네요. 조사 결과를 접하는 국민의 눈에는 무언가 모르게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두 조사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니까 연초부터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의 결과 중 하나는 믿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저 결과만 놓고 본다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 간의 차이가 매우 큰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요.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방법 중 무엇이 더 ARS와 전화면접 중 무엇이 더 양질의 조사냐 하는 문제는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두 방법이 모두 언론을 통해 국민께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종류의 조사 모두를 참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봉스프리즘 제목이 대선주자 선호도 해부, 전화면접과 ARS 해석 방정식입니다. 김수호님께서 이와 같이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실 때 어떤 방정식을 쓰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방금 보여드린 여론조사 중에서 NBS 그리고 O- 리얼미터 조사 그 두 가지를 좀 정리해서요. 간략하게 인물별 선호도 수치만을 좀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화면처럼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째 줄에 있는 NBS의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고관여 유권자와 저관여 유권자가 모두 포함되어 추출되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줄에 있는 O- 리얼미터 ARS 조사죠. 이 조사에서는 고관여 유권자가 좀 더 많이 추출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다릅니다. 물론 응답률에 접촉률이라는 걸 곱해야 진짜 응답률이 나온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응답률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두 조사의 응답률과 함께 고관여, 저관여 응답자가 주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걸로 무엇을 보시려는 건가요? 예,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두 조사의 결과가 다르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조사 방법의 차이에 주목해서 어떤 조사가 더 신뢰감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그와 같은 말씀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래서 사실 두 조사를 통해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론이 항상 ARS 조사는 믿을 수 없으니 무시하겠다는 쪽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ARS는 예산이 덜 들어가니 저렴한 조사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전화 면접 조사가 더 고급진 조사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 노출 빈도를 보면 사실 ARS 조사가 더 많이 인용되고 있어서요. 이러한 ARS 조사가 불필요하다거나 무조건 배척해야 할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김수영님. 지난 총선에서 JTBC와 함께 예측 조사를 진행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도 그렇다면 ARS 조사로 분석을 하셨나요? 맞습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JTBC는 출구조사를 하지 않고 전체 의석 범위 예측을 ARS 조사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존 선거 결과 데이터 분석도 병행했었죠. 예, 그렇군요. 그럼 ARS 조사 결과와 전화면접 조사 결과를 통해 어떤 분석이 가능한가요? 예, 시청자
께서 접하시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고관여자를 주로 표본으로 추출하는 ARS 조사와 고관여자와 저관여자가 섞여서 추출되는 전화면접 조사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관여자 중에서의 응답 분포, 저관여자 중에서는 어느 인물이 더 선호되는지 하는 응답 분포가 좀 더 중요한 정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저관여자가 훨씬 많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응답률을 보시면은 응답률을 다 해봤자 35% 정도로 30에서 35% 정도로 본다면 투표율은 한 75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는 저관여자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 대선 주자의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대선 주자 인물들의 어떤 그 표의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저관여자 중에서는 어떤가 하는 정보는 정말 매우 중요하죠. 또 만일 관여도에 따라 자신의 선호도 비율이 달리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런 인물이 있을 때, 그런 후보가 있을 때 저관여자와 고관여자 중 어디를 타깃팅해서 캠페인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표를 한번 보시죠. 제가 보여드리는 방정식은 어쩌면 아주 단순한 계산입니다. 먼저 보셨다시피 가장 윗줄에 있는 그 수치, 그거는 전화면접조사인데요. 고관여자와 저관여자 모두 포함된 전화면접조사의 결과입니다. 고관여자의 여론과 저관여자의 여론이 응답률에 따라 가중평균된 결과라고 하실 수 있겠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화면접조사의 결과에서요, ARS 조사 결과, 즉 고관여자를 중심으로 하는 표본을 포함하고 있는 ARS 조사 결과를 빼면 저관여자의 여론을 볼 수 있겠죠. 예,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이제 가중평균 수식에서 둘째 줄하고 셋째 줄을 가중평균 낸 게 첫째 줄이라고 했을 때에 셋째 줄에 있는 저관여자 수치를 변수로 놓고 1차 방정식으로 풀어낸 것이죠. 조금 어렵네요. 어려운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다면 둘째 줄과 셋째 줄의 수치를 응답률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면 첫째 줄이 된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저도 이해력이 좀 빠르긴 예, 굉장히 이해력이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응답률이 높은 전화면접 조사와 응답률이 낮은 ARS 조사는 당연히 다르죠. 응답률이 낮은 ARS 조사가 고관여자의 여론을 반영한다면, 그쵸? 첫째 줄에 있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고관여자의 여론과 저관여자의 여론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ARS 조사의 결과를 보고 저관여자의 여론을 유추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저관여자 여론은 두 조사는 조금 다른 듯도 한데요. 제 말을 좀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석님. 예. 어떻게 풀이하면 되는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자, 저관여자 중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고관여자 중에서보다 높은 비율로 선호도를 얻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고관여자 중에서와 저관여자 중에서의 수치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고관여자 중에서의 수치가 높은데요. 저관여자 중에서는 선호 비율이 좀 낮게,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가 고관여자 중 23.4%, 저관여자 중 27.6%로 격차가 4.2%포인트인데 윤석열 총장은 고관여자 중에서 18.4%인데 저관여자 중에서는 8.7%로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이같이 자료를 재해석하면 두 조사 방법의 특징을 살려서 조사 결과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저관여자로 확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유권자들은 모두 저관여자와 대선주자 선호 분포가 비슷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이런 분석이 갖는 함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을 때
바로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는, 응답률에 잡히지 않는, 그러나 이제 투표장에 가는 그러한 유권자분들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론조사 무응답자,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저관여 유권자이죠. 이 계층으로 선호도를 확장해서 봐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맞습니다. 지금의 저관여자 분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관여도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또는 무관심층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투표를 한다면 예상되는 대선 투표율 약 한 75%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45% 정도의 유권자가 지금으로서는 여론조사에 무응답하시는 저관여일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보여주시는 표처럼 저관여자의 여론 분포를 도출한 후에 이를 예상 투표율로 확장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글쎄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가령 선거에 대한 관여도는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높아지곤 합니다. 심지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향자의 비율이 어쩔 때는 90%까지 치솟기도 하는데, 실제 투표율은 90%가 될 수 없죠. 대선이라고 해도 70% 중후반인데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현재의 관여도 분포가 고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관여자에게 높은 선호 비율을 얻는 그런 인물, 그런 대선 주자는 어쩌면 선거에 대한 관여도 자체를 높여야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관여도 변화에 따라 선호도를 더 크게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관여도 자체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관여도라는 것 자체도 사실 언급하는 사람마다 다르죠. 선거 캠프마다 또 달리 쓰이는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관여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도 어쩌면 매우 큰 가정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두 가지 조사 방법, ARS, 전화면접 조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꼭 그렇게 관여도에 따른 응답자 분포가 칼로 자르듯 나타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방정식은 그야말로 이제 큰 가정인데요. 다만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여러 종류의 여론조사를 보실 때 좀 더 다각도로 접근하실 수 있는 하나의 예로서, 그런 방정식으로서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댓글로 이제 모르시는 것들 질문 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리얼미터의 김성님을 모시고 봉스 민심 프리즘 그 첫 번째 시간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전화면접과 ARS 해석 방정식으로 첫 방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프리즘 감사합니다. 김성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저희가 봉스 민심 프리즘 두 번째 시간 주변국 선호도 여론으로 본 북한 인식을 김성님을 모시고 방송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